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려 시내 버스와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건물 잔해에 묻힌 버스에는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8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다음 달부터 격리 없이 해외 단체 여행을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싱가포르와 괌 등 방역 신뢰도가 높은 국가들과 협의 중인데 일부 여행 상품은 하루 만에 완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윤미향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민주당은 시간 끌기 꼼수라며 비판했습니다.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우단기념관 개관 행사에 참석해 총장 사퇴 후 첫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염려를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앞으로 재건축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입주권을 팔 수 없도록 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의도지만 주민들의 재산권이 지나치게 침해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늘 서울 31도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무더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다가 밤부터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을 달리던 버스와 승용차가 건물 잔해에 깔렸고 승객들 8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정류장으로 들어옵니다. 갑자기 옆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버스를 집어삼킵니다. 주변은 온통 하얀색 먼지로 뒤덮여버립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재개발 지역 공사 현장에서 5층짜리 재건축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주변 도로를 달리던 버스 한 대를 비롯해 차량 3대가 건물 잔해에 매몰됐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그런 정지되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들어오면서 그 밑에 차, 시내버스.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잔해에 깔린 버스 승객 등 8명을 구조했지만 모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붕괴 당시 건물은 비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철거 작업자 일부가 매몰됐다는 신고도 있었던 만큼 소방당국은 보행자 등 추가 매몰자가 없는지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현장 모습은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물론 2차 접종까지 다 맞았을 때 얘기입니다. 올 여름 휴가를 자가격리 없이 다녀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단체 여행만 해당이 되는데 싱가포르, 괌, 사이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코로나19 이전이라면 휴가 인파로 붐볐을 시기지만 지금은 썰렁할 정도로 한산합니다. 싱가포르행 여객기 탑승 수속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탑승객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탑승객도 외국인이나 해외 교민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영주권 따여가지고 호주 가는데 싱가포르 가능해서. 그러면 호주 가시면 따로 격리는 안 하세요? 해요. 네, 이제. 하지만 코로나로 꽉 막혔던 해외여행 빗장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을 서로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맞았다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고 입출국 시 진행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2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시행 초기엔 여행사의 단체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진행하다 횟수와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후보지로는 방역 수준이 준수한 싱가포르와 괌, 사이판, 대만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국가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고 정부는 앞으로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트래블 버블이 허용되는 백신 종류 등 세부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여행업계와 면세점업계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면서 여행사들마다 문의가 폭주했죠.
홈쇼핑에서 선보인 유럽 패키지 상품은 1시간 만에 전체 매진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텅 비었던 사무실이 직원들로 꽉 찼습니다. 오는 9월부터 떠나는 유럽 패키지는 불과 1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문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유입되는 양을 보면 4배에서 5배 정도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젊은 층은 접종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막혀서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가장 떠나고 싶은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해외여행을 못 가는 게 너무 답답했고요. 몰디브를 꼭 가고 싶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자녀 백신 예약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일주일 동안 해외 항공권 예약 건수는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행업계 전반적으론 내년 하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여행업계는 해외 네트워크부터 복구하는 게 과제입니다. 네트워크 조직 자체가 무너진 상태라서 그거를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잔뜩 움츠렸던 면세업계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경이 다 막혀 있고 여행객들이 다 묶여 있던 상황인데 여행이 가능해지겠구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항공사들도 국토부에 사이판과 괌 등 국제선 노선 운항 허가를 줄지어 신청하는 등 여행 관련 업계 전반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간만에 해외여행 얘기가 나오니 궁금한 점들 많으시죠?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강대엽 기자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가장 궁금한 건 단체 여행은 되는데 개인 여행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관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예. 단체 여행을 기획하고 있는 여행사라면 누가 어디로 가는지 모든 동선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쉽겠죠. 네. 또 여행사가 방역 전담 관리사를 따로 지정해서 방역 지침을 관광객들에게 교육하고 또 체온 측정도 주기적으로 할 방침입니다. 예. 그러면 단체 여행 갔을 때 개인 일정은 따로 전혀 못 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현지에 간 김에 친지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못하게 됩니다. 일정 중에 나 홀로 관광을 한다거나 현지에 있는 지인이나 친지를 보러 가는 개인 일정은 모두 금지입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정된 동선하에서 단체 여행을 하는 것으로 일단 제한을 하고 그 외에 어떤 목적 부분들은 일단 허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약 개인 일정 중에 감염된다면 감염 경로나 동선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단체 여행만 허용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계 나라가 다 되는 건 또 아니죠. 그렇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와 대만, 태국 그리고 괌과 사이판 등이 거론됩니다. 우리나라와 여행 안전 권역, 즉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낸 국가들이고요. 그 외 국가들은 정부 간 협의나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괌을 보면은 미국령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미국 FDA는 아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요. 네. 이런데도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얼마 전 정치권에서 한번 논란이 된 사안인데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에 대해 미국에서 입국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령에 가서 2주 격리를 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미 식품의약국 FDA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를 고려하라고 괌에 권고했고 괌도 그 부분을 수용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도 괌 입국 시 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의사는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는 격리 면제 조치와 관련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백신을 맞아야 어떤 나라로 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백신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해당 국가 사이 협의가 되는 대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선은 결국은 미국 본토는 안 되고 괌은 된다 이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괌은 격리까지 면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되는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네, 우선 백신 접종 완료 후 면역 항체가 생기는 2주가 지나야 하는데 네. 현재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232만 5천여 명입니다. 다음 달까지는 2주가 넘게 남았으니 이 중 상당수는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얀센 백신은 1회 접종만 하면 되죠. 네. 100만 명 정도가 맞게 되는데 역시 2주가 지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애들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애들은 백신을 못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행 말고 해외로 출장, 일 때문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뭐 새롭게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기존엔 3개월 미만 출장자만 백신 우선 접종이 가능했는데요. 네. 이 대상을 12개월 이상 장기 출장을 가는 사람들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1년 이상 파견되는 해외 주재원, 또 동반 가족까지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내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제주도가 제주도민에 대해서 백신을 우선 접종하게 해달라 건의를 했다던데 왜 그렇습니까? 네,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제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방역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제주도민에 대해서라도 우선 접종을 해서 제주 내 집단 면역을 달성하자는 건의입니다. 제주도민의 70%는 약 40만 명이고요. 다만 정부는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만 우선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서 집단 면역이 달성돼야 할 텐데 뭐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대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광주광역시에서 건물이 붕괴해 8명이 구조됐다는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지금 사고 현장은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 아직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직 사람이 매몰돼 있다면서요? 네, 건물이 무너지고 3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도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는 건물 잔해가 도로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4명이 구조가 안 된 상태인데 방금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2명이 숨진 채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은 광주학동에서 하순방면 도로 운행이 통제돼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다른 도로로 우회하며 일대 교통 혼잡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사고는 재건축 현장에 있던 건물이 무너지며 시작됐습니다. 건물이 아래로 주저앉은 게 아니라 도로 방향으로 무너지며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습니다. 5층 높이의 건물이 무너지며 많은 잔해가 쏟아져 내렸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8명이 구조됐고 모두 중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다쳤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자업자 4명도 있었는데 이들은 붕괴 직전 이상 징후를 느끼고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가 컸던 만큼 붕괴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상황인데요. 붕괴된 건물에서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만큼 철거 작업에 문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정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 부동산 의혹이 있는 12명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고 이에 반발이 심하자 내로남불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권익위 조사가 부실했다고 했습니다. 의원들한테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해놓고 이를 조사한 권익위는 비난하고 헛갈리죠.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건 고육지책이라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하지만 오후에 열린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선 송 대표가 권익위 조사를 비난해 논란이 됐습니다. 저의 동지이자 친구인데 저 때문에 이곳 현장에 오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부실한 조사에 온 것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탈당 권유가 보여주기 쇼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12명 의원 가운데 우상호, 김한정 등 일부 의원들은 당이 여론무마용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육지책을 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는 겁니다. 떠넘기기식으로 미안하지만 일단 나가서 살아 돌아와라. 이거는 이러면 당 지도부가 아니죠. 국회의원 투기 의혹이 쏟아지자 일각에선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시장, 군수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탈당 권유를 받은 12명 가운데에는 윤미향 의원도 포함됐는데 윤 의원의 남편이 대선을 앞두고 짜여진 각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12명 중 5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캠프 이름을 올리고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는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당 조치가 내려진 윤미향 의원은 남편이 대신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의 남편 김모 씨는
대선을 앞두고 잘 짜여진 각본처럼 놀아나는 민주당 지도부가 염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자신이 문제가 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투기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LCT 의혹은 징역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의원은 지난 17년 시어머니가 홀로 살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주자 캠프에서는 소속 의원이 탈당 명단에 포함된 것에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 따라 오늘자로 탈당하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바로 당으로 복귀하겠습니다. 개파 의원 5명이 포함됐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 지도부의 결단을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표현한 뒤 고뇌 어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에서는 오른팔로 불리는 오영훈 전 비서실장 등 3명이 탈당 권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정세균 전 총리를 돕고 있는 김혜재 의원 등도 포함되면서 여권의 대선 주자 모두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번에 탈당 권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지난 2018년에 산 땅이 그 직후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10배 이상 값이 올랐다고 하죠. 취재진이 현장에 찾아가 보니 허탈해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 기온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 경기 광주시 고산 2지구의 공공택지공사가 한창입니다. 맞은편에는 이곳을 지역구로 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족 등이 2018년에 5억 원을 들여 산 6,409제곱미터의 땅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매입한 뒤 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해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었는데 권익위는 업무상 비밀이용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12m 넓이의 도로가 새로 뚫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땅의 가치는 10배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의원은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탈당계까지 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정보를 미리 알고 이제 땅을 사서 땅값이 오르면 이제 팔고 되팔고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12명 탈당시킨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쉬워하는 것 같아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토지. 지난해 7월 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아내가 12억 원을 들여 1,112제곱미터의 땅을 샀는데 왕숙 신도시의 개발 정보를 사전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리상 10km나 떨어져 있는 데다 신도시가 발표된 시점에서 1년 7개월 뒤에 매입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기 젊은 애경만들 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여기 기업 그럴 것 같다고. 동산인다고 샀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기 의혹으로 인한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감사 권한이 없는 감사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공식 의뢰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데 차라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조사를 맡기는 게 어떠냐고 비꼬았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감사원을 방문해 소속 국회의원과 직계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공식 의뢰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만큼 믿을 수 없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무감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당성은 없다. 그리고 감사원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자체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감사 권한이 없는 감사원을 고른 것, 조사 회피 의도가 뚜렷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최재형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이야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 단체 5개 당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권익위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충분하게 권익위를 신뢰하고 권익위의 조사를 맡겨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국민의힘과 합당을 논의 중인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감사원 전수조사 의뢰는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광주 평동 산업단지 내 냉장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헬기까지 동원할 정도로 큰 불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수출 직전에 냉장고가 모두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공장 위로 화염이 무섭게 치솟습니다. 무너진 공장 건물 너머 여전히 활활 타는 불꽃이 보입니다. 헬기가 물을 뿌려대고 소방관이 연신 불씨를 차단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냉장고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난 건데 3km 떨어진 곳에서도 하늘을 뒤덮은 연기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불은 철근 구조물로 된 공장 8,300제곱미터, 2,500평 대부분을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타버린 냉장고 부품이 뒹굴고 있고 공장은 원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내부에 아무도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야간에는 사람 전혀 없어요. 공장하고 제품하고 자재하고 불이 난 공장은 주로 식당에서 쓰는 음료수 냉장고를 생산하던 업체였습니다. 최근 외국에서도 인기가 높아 생산 물량을 많이 쌓아놓고 있었는데 모두 타버려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1층 생산 라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이나 피해 파악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휴가 중이던 공군 병사가 술에 취해 택시를 훔쳤다고 달아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수원에선 술에 취한 공군 부사관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우리 공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안진우 기자입니다. 택시 한 대가 차선을 넘나들며 좌우로 비틀거립니다. 주차된 차량을 아슬아슬 피해갑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택시를 추적합니다. 1km 정도 떨어진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택시를 발견한 경찰. 운전석 문을 열고 간신히 운전자를 끌어내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바닥에 누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를 훔쳐타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검거했는데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휴가를 나온 모 공군부대 소속 군인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공군 병사는 이곳에서 택시를 훔쳐타고 달아났습니다. 술 먹고 머리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골 하려니까 차를 타치해서 갖다 보고 약간의 어떤 이런 구타를 좀 당하긴 했지. 경기도 수원의 한 주택가입니다.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한 남성을 부축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잠시 뒤 당황한 경찰이 남성을 제압합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경찰을 폭행했는데 이 남성은 공군 부사관이었습니다. 경찰은 택시를 훔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군 사병과 경찰을 폭행한 부사관을 군사경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는 행인들을 위협하던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고하자 달아났는데 그 와중에 방화까지 시도했죠. 음주도 마약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순찰차 여러 대가 길가에 도착합니다. 트렁크에서 3단봉을 꺼낸 경찰들이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1일 양손에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하던 40대 여성을 경찰이 체포하기 위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누가 쫓아가면서 놓은 거 있냐 해서 여기 숨어 들어오진 않았냐 해서.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여성은 이곳에서 마주친 행인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했습니다. 여성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여성은 근처 주택가로 이동했고 주택가에 위치한 물건들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여성을 발견한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물건을 던지며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당시 음주와 마약은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다만 정신병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성을 특수협박과 방화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대기업에 합격하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80명이 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서 돈을 받고 취업 설명회를 연 남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강의라도 괜찮으면 좋았을 텐데 강의 자료도 남의 걸 베낀 거였죠. 안 그래도 절박한 취업 준비생들을 또 울린 겁니다. 박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대기업 합격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한 직장인의 유료 취업 설명회를 신청했는데 강의 내용이 얼마 전 직접 들었던 대학 수업과 거의 같았던 겁니다. 일단 3시간에 45,000원 가격이었어요. 교수님이 얘기하신 포맷을 너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개발한 듯이 얘기를. 같은 학교 졸업생으로 올해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한 이 강사는 코로나19 시국에도 자신은 여러 회사에 합격했다며 취준생들을 꾀었습니다. 강의 도중 현직자들과 힘들게 작성한 것이라며 수강생들에게 취업 자료를 팔기도 했습니다. 구매 여부를 조사할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 5만 원을 처음에 불렀거든요. 이거 돈 바꿔서 제공 안 하자고 했었어요. 이거 39,000원 정도로 측정이 됐어요. 8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로 이 강사는 수백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강의 자료를 도용했고 심지어 판매한 취업 자료도 현직자와 관계가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강사는 개별 연락을 주면 조치하겠다고 둘러대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금액을 전액 환불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신청을 한 거거든요. 얼마나 절박한지 그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사기를 생각을 치면 해당 대학은 학생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지를 전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종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가 뺨 맞은 마크롱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남부지방 순회 도중에 한 남성에게 뺨을 맞았는데요. 당시 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이 경호원과 함께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한 남성에게 손을 건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마크롱 대통령의 팔을 잡고 갑자기 뺨을 때리는데요.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손 쓸 새도 없었습니다. 네, 놀란 경호원들이 남성을 제압하고 잠시 뒤 마크롱 대통령은 별일 아니라는 듯 시민들과 인사를 이어가는데요. 네, 경찰은 이 남성과 그의 친구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네, 28살인 이 남성은 현장에서 마크롱주의 타도와 프랑스 왕정시대 회귀를 꿈꾸는 우익 세력의 구호인 생드니 만세를 외쳤다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은 반정부 시위대인 이른바 노란 조끼의 일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 소통하는 것을 이어가겠다며 아무것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속으로는 많이 놀랐을 텐데 말이죠.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 이건 또 뭐가 그렇게 빠르다는 겁니까? 네, 중국 산시성의 한 대학교에서 100m 육상 경기가 열렸는데요. 스타트 라인에서 준비하던 선수들이 뛰기 시작하는데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뛰는 사람이 눈길을 끕니다. 달리기 실력이 보통이 아니죠. 네, 4kg이 넘는 카메라를 들고도 선수들보다 훨씬 잘 달립니다. 예상치 못한 장면에 관중들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간격이 줄어들질 않습니다. 이러면 선수들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알고 보니 이 카메라맨은 체육학과 졸업반 선배였다고 합니다. 야, 졸업반 선배라고 해도 실전에 투입한 후배들이 면이 안 서게 생겼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7남 3녀 쌍둥이. 10쌍둥이라는 겁니까? 네, 놀랍게도 맞습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30대 여성이 10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네. 이 여성은 임신 7개월 만에 제왕절개로 아들 7명과 딸 3명을 낳은 건데요. 10쌍둥이 출산은 세계 최초로 이후 확인 절차를 거쳐 기네스북에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최고 기록은 지난달 아프리카 말리에서 20대 여성이 9쌍둥이를 낳은 건데요. 한 달 만에 세계 최다 다둥이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뱃속에 10명이 들어있으면 세기도 쉽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10명인 줄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 병원에서 6쌍둥이를 임신한 것으로 진단했는데요. 출산 직전 초음파 검사에서 2명의 아이가 더 발견됐고 더욱 놀라운 것은 출산 과정에서 2명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워낙 아이들이 많다 보니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네, 다행히 아이들과 산모는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네, 이 부부에게는 이미 6살 쌍둥이 아이도 있어 자녀가 모두 12명이라고 합니다. 네, 절대로 세 번째는 유지하면 안 될 듯한 부부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박지성 악플 논란. 박지성 씨가 왜 무슨 악플을 받을 일이 있습니까? 네, 며칠 전 유상철 전 감독이 돌아가셨죠. 췌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죠. 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주역인 유 전 감독의 타계 소식에 축구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큰 슬픔에 빠졌는데요. 네, 안정환, 홍명보 등 당시 월드컵 스타들이 모두 유 전 감독 가는 길에 함께했는데 박지성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왜 박지성이 조문을 오지 않느냐며 박지성의 아내 김민지 전 아나운서의 유튜브에 악플들이 쏟아진 겁니다. 지금은 상당수 댓글이 삭제된 상태인데 박지성 인간 맞냐, 내성적이라서 추모도 쑥스럽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뭐 조문을 못 온 이유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프로축구팀 전북 현대의 어드바이저인 박지성은 현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당장 귀국한다고 해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 전 감독의 빈소를 조문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게다가 박지성은 개인 SNS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추모 메시지를 올릴 상황도 아니고요. 이 때문에 박지성을 향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도를 넘었다며 자제를 요구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김민지 전 아나운서가 자신의 유튜브에 슬픔을 증명하라는 거냐며 개인의 영역을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보고해야 할 이유가 자신과 남편에게 없다고 과도한 악플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렇죠. 사정 없는 집,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전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남편이 단명한다는 등 마치 큰일이 닥칠 것처럼 악담을 늘어놓고는 기도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15억 원을 뜯긴 사람도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무속인의 광고 글입니다. 정성을 다해 점을 봐준다는 말에 점집을 찾아간 한 여성은 안 좋은 말만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이혼을 하여튼 900번 더 했을 건데. 또 다른 여성도 마찬가지. 본인 팔자에 살기운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막혀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고. 무속인은 누가 와도 엇비슷한 악담을 늘어놓고는 살풀이를 해준다며 돈 얘기를 꺼냅니다. 살을 푸는 데는 딱 50이 들어요. 실상기도는 2배로 들잖아요. 그 정도로 맞춰야 되겠죠. 신당에 올려둔 돈은 나중에 되돌려준다며 수억 원을 바치라고도 했는데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가 돈 빚진 거 그거를 보증을 안 써주면 내 이 돈을 못 주겠다고. 나도 혼이 빠져갖고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지금. 오피스텔에 신당을 차린 40대 무속인은 지난 2011년부터 이런 식으로 700차례에 걸쳐 사기를 쳤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40여 명에 이릅니다. 피해 금액은 무려 60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무속인을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해군이 보유한 링스 헬기 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현역 중령이 6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애인을 대표로 내세운 신생부품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었는데 재생부품을 납품받는 방식으로 그 차익을 챙겼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해군 링스 헬기의 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현역 해군 중령이 부품 정비 비용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링스 헬기는 90년대부터 도입돼 22대를 운영 중인 우리 해군의 주력 헬기로 적의 함정과 잠수함 위치를 파악해 공격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항공기 정비 관리 업무를 총괄해오던 A 중령은 2016년 연인인 B 씨 이름으로 부품 중개 회사를 차렸고 정비를 맡은 대한항공에 편의 제공을 대가로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했습니다. 이후 A 중령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이 하루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정비 지원 금액을 면제받게 하는 대신 B 씨가 차린 부품 중개 회사를 통해 영국의 모 회사가 공급하는 재생 부품을 납품받고 납품 대금에 통행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A 중령이 총 65억 원 상당의 부품 계약을 했고 통행세 명목으로 33억 원의 뇌물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 중령과 애인 B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대한항공 임직원 3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은밀한 마약 거래는 대부분 은행 계좌가 노출되거나 물건을 주고받는 그 현장이 드러나 적발되죠. 경찰의 이런 추적을 피하려고 가상화폐 거래로 위장해 마약을 유포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까지 차려놨죠.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건물의 도시가스 배관함 위에 뭔가를 슬쩍 올려놓고 사라집니다. 뭘 두고 갔는지 경찰이 압수해 살펴보니 아주 조금씩 봉투에 나눠 담은 마약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마약을 담은 봉투를 자동차의 타이어 위 같은 은밀한 장소에 놓아두면 이를 알고 찾아온 구매자가 몰래 찾아가는 방식을 썼습니다. 결제는 멀쩡한 가상화폐 거래로 꾸몄습니다. 사업자 등록까지 한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를 차리고 마약 구매자가 여기로 돈을 보내면 가상계좌에 가상화폐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마약을 전달했습니다. 대행사와 구매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그저 가상화폐를 사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구매 대행사가 공모하여 범행을 숨기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려 하였다는 점이 특징이고,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렇게 거래한 마약은 10억 원대. 경찰은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 등 166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정부와 택배노사의 사회적 합의가 결렬되면서 택배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택배기사 5만 명 중 4%가 파업 중인데 이게 얼마 안 되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소상공인들은 물건을 보내지 못했고 우체국 집배원은 택배 물량을 떠안으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택배 노조원 2,100명이 일손을 놓았습니다. 우체국 택배 상자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택배는 평소 소포 위탁 배달원이 전담합니다. 소포 위탁 배달원은 쟁위권이 없지만 대다수가 총파업에 찬성해 분류 작업 거부로 단체 행동 중입니다. 고스란히 그 짐은 1만 6천 명의 집배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집배원을 만났습니다. 오토바이 짐칸에 택배 꾸러미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평소 한 요 정도 밑에 싣는다고 하면 2번 정도만 실으면 저희가 평소 하루 물량을 끝내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거 하고 또 2번 더 해야 하는 상태라 평소 하는 거보다는 한 3배 정도는 더 힘든 거 아닌가. 평소라면 배송이 끝나야 하는 시각이지만 오후에도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새벽 6시 40분에 출근을 해서 그렇지 않고는 그날 우편량을 소통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배송이 늦어진다는 말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파업 들어가셔가지고 배달이 좀 오래 걸리고. 우체국에 직접 택배를 받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인한테는 그게 한계지겠지만 해당 우체국에서는 그 물량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체국 택배로 전국에 커피를 배송하던 한 상인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물건을 보내고 그 송장 번호를 사이트에 입력을 해야지 돈이 정산이 들어오는 시스템인데 접수는 들어오고 밀리고 있는데 물건은 못 나가는 상황이니까. 노사정은 오는 15일 다시 타결을 시도하기로 해 그동안은 일부라도 지연 배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사퇴한 뒤 처음으로 공개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는 등 정치권과 소통해온 윤 전 총장이었지만 오늘도 지켜봐달라며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도대체 언제 준비가 되는 거냐 불만도 나왔죠.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주최로 서울 남산 예장공원에서 열린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지난 3월 사퇴 이후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당 선생의 기념관 그 대관이 아주 뜻깊고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대권 도전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지켜봐달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남을 이어가는 등 국민의힘 입당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장모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은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3개월간의 잠행을 깬 윤 전 총장이지만 대권 도전 선언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침묵이 길어지면서 우려도 나옵니다. 첫 공개 일정에 각종 현안의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 답을 한 것은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행사에는 취재진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윤 전 총장 지지자와 유튜버들도 모여 윤 전 총장이 등장하자 환호하며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는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의 발언으로 민주당이 아주 난감하게 됐죠. 최원일 전 함장과 유족들은 민주당의 조 전 부대변인의 제명 요구를 했고 송영길 대표는 그동안 검토하겠다고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여론이 너무 안 좋다고 본 걸까요? 오늘 결국 사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로 정부가 천안함 유족에게 연금 지급을 1년 9개월 동안 미뤄온 게 다시 드러나는 등 상황은 민주당에 좋지 않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함 함장이 생때 같은 부하들을 수장시켰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전 부대변인의 지난 7일 발언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송 대표는 항의 차원에서 국회를 찾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유가족을 만난 뒤 잘못된 언어 사용이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 전 부대변인도 SNS를 통해 뒤늦게 사죄했지만 최 전 함장은 제명을 요구하며 명예훼손 고발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한 건 아니거든요. 함장하고 거기 유족을 이렇게 분열시키려는 사과인 것 같아요. 제명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천안함 발언 관련 시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천안함 생존 장병 등이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연 국방부 앞 시위에 참석해 모욕적 표현에 분노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호영 후보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생존 장병과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나경원 후보도 SNS를 통해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에 따르는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18일 만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사망 원인도 사건 발생 사흘 후에야 알았다면서요. 숨진 이모 중사의 국선 변호인이 오히려 가해자 측의 입장을 전달해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돈을 받고 합의하라고 종용했다는 겁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현안 보고에 앞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 이모 중사가 사망한 지 18일 만입니다. 서 장관 사과에도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질책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할 말이 없어요. 말이 이 국방부 장관이. 야당에서는 장관님 사퇴하라고 합니다. 장관께서 직을 걸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특히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회의실 앞에서 서욱 장관 사퇴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서욱 장관 분명히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이모 중사의 국선 변호인이 가해자 측 금전 합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족 측에 전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서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합의를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성 의원은 또 이중사 아버지가 가해자 처벌을 주장하면서 합의 제안을 거절했다며 국가 권력이 나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그 비경이 얼마나 뛰어난지 잡초도 약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하긴 금강산에서 돋아나는 풀과 열매들 치고 약이 안 되는 길은 하나도 없지. 아니 그럼 할아버진 금강산에서 사십니까? 금강산이야 내가 태를 묻은 향철이고 말고. 그래요. 1만 2천 봉 봉우리를 자랑하는 금강산은 아름다운 명승지이자 예로부터 김홍도, 정선 등 문인들에게 사랑을 받은 곳이죠. 영국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1890년 이 금강산을 본 후 너무 황홀해 사람을 마비시킬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금강산은 성지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금강산을 두고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골프로요. 이중명 아난티그룹 회장 겸 대한골프협회 회장이 2025년 골프 세계 선수권 대회를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안을 했고, 그러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비경 아래 세계 골프 선수들이 모여 겨루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설렌다라며 도움과 협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북한이 관광산업 재개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골프 대회 개최는 먼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 2025년까지 국제사회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며 독자적인 개발 의지를 드러냈었죠. 그런 점에서 금강산에서 골프 대회는 진정한 남북 관계 개선보다는 당국자들의 보여주기식 논의에 그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자칫 금강산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프랑스 사상가 알랭은 사람이 말을 하기 전 잠시 생각하고 내뱉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골프장을 짓기보다는 생사의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나 청년들에게 집중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금강산에서 골프를 이었습니다. 오늘 낮 강한 햇빛과 함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이제 진짜 여름인가 보다 하신 분들 많죠.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의 기온을 기록했는데 이 더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 때이른 불볕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시민들의 옷차림은 한결 가벼워졌고 내리쬐는 햇살을 막아보려 연신 애를 씁니다. 청계천 다리 밑에 앉아 부채질하고 공원 그늘막에 자리를 펴고 누워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봅니다. 점심시간 냉면집은 무더위 특수를 맞았습니다. 어제보다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마스크 때문에 많이 답답하긴 하죠. 지금 여름인 것 같아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하며 올여름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강한 햇볕 탓에 오후 들어 서울 지역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더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다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리며 해소될 전망입니다. 저기압을 따라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지형과 강하게 부딪히면서 전남 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50에서 100mm, 제주도는 최고 3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른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사업이 일정 절차에 도달하면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가, 그러니까 집을 팔 수가 없죠.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인데 정부와 서울시가 이 기준을 사업 초기로 안전 진단만 통과해도 못 팔게 하기로 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회동한 두 수장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 양 기관은 서울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로 꼽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투기 수요 차단 대책을 공동으로 내놨습니다. 현재 서울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 인가 뒤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 분양을 못 받고 현금 청산됩니다. 이처럼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지 못하는 시점을 재건축 첫 단계인 안전진단 통과 뒤로 확 당기기로 했습니다. 사업 추진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거주민을 보호하며 적기의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국토부의 이사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빼고 서울시 추진지역은 이사대책 대상지에서 제외, 사업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각에선 국토부와 서울시가 사업 초기부터 입주권 전매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아예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적지 않지만 받아내려고 해도 숨어버리거나 아예 돈이 없다고 우기면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앞으로 양육비를 안 주면 명단이 공개되는 건 물론 외국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7년 이혼한 이 여성은 자녀를 혼자 키웠습니다.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남편에게 받은 양육비는 고작 1,000만 원입니다. 전화를 하면 돈이 없다. 능력이 안 돼서 못 준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 의무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지급하는 비율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용되는 감치명령을 받기도 하지만 수용기간이 짧아 사실 큰 효과는 없습니다. 위장 전입을 하면 경찰이 찾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도 요청하고 위장 전입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끝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은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가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당사자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끔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그 딱 한 명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도 그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도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죠. 결국 정식 보고를 올린 게 아니니 괜찮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구두로만 알리고 서류에 남기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청와대와 법무부 관계자를 포함해 총 91명을 조사했고 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기기를 포렌식했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과 서초소 관계자 4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8천여 건도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전 차관의 통화 상대방 중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7명을 전수조사했지만 외압이나 청탁은 없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이 전 차관이나 이 전 차관의 통화 상대방이 경찰 고위 간부나 서초소장 이하 사건 담당에게 통화 내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대신 경찰은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를 각각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만나 합의금 1,000만 원을 건네며 폭행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고 택시기사 역시 합의 후 영상을 지운 혐의가 있습니다. 사건을 홀로 결정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담당 A 경사는 특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과장과 팀장은 제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을 시작으로 6박 8일간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3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G7 회의 기간 여러 양자 회담도 열리는데 청와대는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의 중인 일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 행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녹화해 판매한 피의자 29살 김영준을 구속하고 그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영준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여성으로 가장한 뒤 1,300여 명의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이들의 음란 행위 등을 녹화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입수한 피해 영상만 2만 7천여 개에 달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아동 청소년 39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스포츠가 침체한 가운데도 한국 골프 유망주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내일 열리는 M20배 MBN 꿈나무 골프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260여 명이 참가합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폼으로 힘차게 스윙합니다. 퍼팅 라인을 읽는 눈도 예리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윤예준 군은 골프를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언더파를 칩니다. 또래보다 늦게 골프채를 잡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체계적인 집중 훈련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초등골프맹에서 우승도 하고 중고연맹 가면 이제 거기서도 우승 좀 하다가 국가대표 되고 금메달 따고 PGA 가고 싶어요. 그다음에. 예준군처럼 새로 골프에 뛰어든 꿈나무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코로나19로 대부분 종목의 선수가 줄었지만 골프 지망생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고진영, 박인비, 김세영이 세계 1, 2, 3위를 휩쓰는 등 한국 골프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야외 개인 종목인 골프가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내일 개막하는 M20배 MBN 꿈나무 골프 대회도 역대 가장 많은 262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방역을 위해 부모의 참관이 금지되는 등 까다로운 조건에도 나이와 국적, 지역을 가리지 않고 꿈나무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대회라서 더 잘 치고 싶어요. 악조건에도 세계 최강 한국 골프의 뿌리는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참 덥다라는 말 많이 하셨죠? 오늘 서울은 31.6도까지 올라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곳곳이 33도를 웃돌기도 했는데요. 이 더위는 내일 비와 함께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경기 북부와 제주에서 시작돼 밤이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이번 비는 남해안과 제주를 따라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 비가 오면서 그동안 이어졌던 고온 현상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낮까지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밤부터 남해안과 제주를 따라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아침 기온은 19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주말까지 곳곳에서 비가 조금 이어지겠고요. 휴일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